허락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고 공지했습니다. 유엔사는 해당 미국인이 북한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충남 남동부, 충북, 호남 지역과 제주도는 오늘까지,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0.12mm 미만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큰 비가 내릴 때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합적인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태와 대책,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시간당 10,000원을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정확한 금액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쯤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가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현재 논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의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인상한 1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9,620원을 제시했지만 8차례의 수정을 거친 끝에 양측의 격차는 2,590원에서 775원으로 크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주목해볼 점은 경영계가 8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는 동안 계속해서 1%대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재계의 주장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죠. 그 어느 쪽에 무게를 두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연 양측이 수용 가능한 접점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을 언급한 뒤에 이런 산해 붕괴는 처음 봤다면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이권 카르텔 언급을 했습니까? 네, 역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전 그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 재정한 것이라면서 국민 눈물을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수해 있고 재난 피해 당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거는. 근데 이권하고 부패 카르텔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뭐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보조금이 지금 뭐 어느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주고 있는 보조금 중에 뭐 어느 항목에 얼마에 해당하는지도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여서요. 지금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인지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그 돈을 빼가지고 수해 지원금으로 주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규모도 정확하게 나온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포괄적으로 대통령이 말을 했으면 뭐 뒤이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관계 장관 등이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데 뭐 오늘은 이제 그런 아직까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권 내부에서조차 좀 쓴소리가 나는 모양이에요. 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한다면서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야는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네요. 네, 뭐 여야 원내대표 공이 이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뭐 이런데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때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도 국회에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면서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폭우 피해 의원금을 뭐 각출하기로 결의했다고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폭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위로와 복구를 위해 의원금을 모으기로 그 결의가 이뤄졌는데요. 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내는 의원금 객출의 건이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하고 추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네, 민주당은 지금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뭐 기존에 하던 추경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네. 박광훈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즉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고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면서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정부에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거죠? 네, 추경 관련해서는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기자들과 만나서 추경에 대해서 당이 일관되게 추경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뭐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부에서 내놓고 있습니까?
네, 사실 민주당의 이제 뭐 수해 복구 대책이 뭐 추경으로 요약이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 4대강의 어떤 후속 사업 이제 이것을 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이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바뀐 것이 수해 원인 중 하나다. 뭐 이런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지금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주말에 골프를 쳤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반박하는 내용 자체가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진상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미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강 대변인은 이 사안을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먼저 사실관계 및 진상을 조사로 파악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방미 일정을 소화했었잖아요. 근데 귀국한 다음에 좀 이제 피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는 있는데 방미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방미 도중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5분 동안 딸을 차에 태웠다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 대표는 그날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늦은 시간에 뉴욕 교민 간담회가 있었고 딸도 뉴욕 교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서 간담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운전하는 분도 딸도 밥을 못 먹어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공식 일정을 밤늦게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딸 집 가서 밥을 먹고 복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재외동포 간담회를 주재한 뒤에 네. 딸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행사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딸의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예. 이 당시 차량이 외교당국 지원 차량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뭐 야권을 중심으로 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김의겸 의원이 어제 이제 국회에서 이 민주당 정보위원 등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범람하는 강과 같다.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자꾸 발언하고 난 다음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네요.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에 수해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이런 뭐 비판들을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최종현 의원은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 때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자택 전화 지시로 국민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1년 전 이른바 폰트롤타워 논란까지 소환하면서 이 대여 공세를 강화를 한 건데요. 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어제 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 산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거라고 생각했지 몇백 톤 바위가 굴러내려오는 이런 것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도 폴란드 방문 기간에 수시로 국내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달랐다. 국내 수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격을 가했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때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 공세라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야 했느냐. 재난을 정쟁의 무기로 쓰는 나쁜 버릇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대통령이 일하고 계신 모든 곳이 상황실이고 집무실이라면서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도 대통령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화상회의를 하며 상황을 점검했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경우에 일반 살인죄와 같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형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 그리고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서 앞으로는 영아 살해범, 영아 유기범 역시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기존 법에서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 살인죄처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이 존속 살해죄처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처벌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제 처벌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인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권영준 그리고 서경환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각각 통과가 됐습니다. 이 권영준 후보자 동의안은 이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그리고 이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근데 권영준 후보자는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니까 서울대 로스쿨 재직 당시에 이 국내 뭐 대형 로펌의 의견서를 써주고 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 이 점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뭐 법률 의견서 써주고 18억 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사청문특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심사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이 보고 내용에서 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대형 로펌을 위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영리행위로서 변호사법,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중립성, 공정성 우려가 제기됐었다면서도 이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 제출했던 의견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대형 로펌들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 기피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쪽짜리 대법관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많았는데 어쨌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네요. 그리고 오는 27일 본회의 한 번 더 열기로 했다고요? 그때는 네, 어떤 뭐 논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호우 때문에 좀 피해가 네. 발생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이제 입법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로, 그러니까 회기를 28일까지로 하고 그 회기 종료 전날 27일에 법안 처리 등을 위해서 본회의를 한 차례 연다, 이런 방안에 잠정 합의를 했는데요. 이 각 부처가 수해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예정했던 상임위원회 일정은 대부분 연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임시국회 회기가 조금 연장이 된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26일에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추가로 열어서 이제 그 타 상임위의 법안을 심사해서 이것을 이튿날에 처리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최근 수해로 인해서 행안위, 국토위 등 타상임위 관련 법안 심사를 법사위가 했다면서 26일 정도에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해서 27일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안을 추인했네요. 네, 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당 의원총회에서 총의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지 뭐 거의 3주 만에 나온 겁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런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이 불체포 특권이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가 별도로 입장낸 건 없습니까? 네, 오늘 혁신위는 그 입장문을 냈는데 네. 내용은 의원총회 결의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 뭐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이게 쇄신안 통과 안 시키면은 처리 안 하면은 민주당은 망한다, 뭐 이렇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얘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뭐 사실 뭐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사실 혁신위가 요구한 거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약,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왔을 때 이걸 당론으로 다 가결시키겠다, 뭐 이런 수준의 이제 뭐 결의 이제 이런 거를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네. 내용상으로 봐도 이게 뭐 정당한 경우에는 뭐 포기하겠다, 약간 이런 의원총회 참석자 일동의 게다가 이제 형식도 의원총회 참석자 일동에 이제 말하자면 어떤 좀 선언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좀 이제 좀 혁신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정작 이것을 요구한 혁신위에서 뭐 긍정 평가를 뭐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 강민구 수석 대변인은 뭐 껍데기 혁신 아니다,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네.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전형직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회동 지난번에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 또 연기가 됐다고요? 네, 이유도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중호우 또 수해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은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수년됐다면서 수해가 일단락될 때까지 당분간 두 사람의 만남이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11일에 예정됐던 것이 이번 19일로 이제 한 주일 정도 연기가 됐는데 지금 거의 무기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만나기로 해놓고도 갈등이 굉장히 많고 신경전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또 연장이 되면 또 어떻게 되나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열렸어요. 네, 한국과 미국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 즉 NCG 첫 회의를 열고 예. 한미동맹 강화와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이, 미국 측에서는 커트 컴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이 참석했는데요. 김태효 차장은 NCG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면서 양국 확장 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에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확실한 한미 확장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측 캠벨 조정관은 지금 미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오늘이 부산에 입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는 물론 핵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쟁 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정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공동 발표문에서 다음 NCG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좀 북한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아요. 지난번에도 뭐 그 일종의 도발적인 어떤 성명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성 18형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또 입장을 낸 거죠. 네, 어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문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합동 군사연습의 잠정 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 가역적 제재 완화 따위로 우리의 전진을 멈추고 나아가서 불가역적 무장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이렇게 단언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에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합동 군사연습 중단 등의 조치로는 비핵화 대화의 재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월북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는 오늘 공식 입장에서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 즉 MDL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사는 우리는 현재 북한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북한 미국인의 성별이나 뭐 나이, 그다음에 뭐 왜 월북을 했는지 등의 뭐 이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유엔사가 공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칭하는 뭐 호칭으로 볼 때 남성으로 판단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군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는 거고요. 예, 뭐 동아일보는 지금 주한미군 소속 이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뭐 정확한 인적 사항이나 뭐 월북의 동기라든지 뭐 당시 정황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어찌됐든 월북한 미국인의 인도를 위해서 뭔가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지금 거의 확실히 그 대화의
말하자면 어떤 창고는 지금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자국 국민이 한 명 지금 신병을 북한 그렇죠. 측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송환 관련해서 그 북한 측과 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북한이 강제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관광객을 북한이 이제 억류를 했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미국인이 스스로 지금 월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고 어찌됐든 인도를 위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지난해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이때마다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나섰지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왜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지하 공간에서의 침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건지,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차도는 안전한 건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홍화성입니다. 네. 지금 저 청취자분들도 서울 이 중부지방은 조금 좀 비가 그 소강 상태 접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3630님께서 부산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지역 곳곳에 지금 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러면서 지하 공간 침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피해 나고 난 다음에 대책 마련하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 빈도와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일단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년 전에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에 행안부에서는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벌써 3년이나 지났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 자동 차단 시설 설치 비율을 보니까 30%가 채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침수가 시작됐을 때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전체 지하차도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서울에만 이런 지하차도가 165곳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뭐 900곳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하차도에 일단 배수 시설은 펌프 용량은 충분한 겁니까? 일단은 배수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펌프 용량이 급속도로 물이 몰려 들어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이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펌프 용량도 다 제각각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평가를 합니까? 일단은 그 이제 배수 펌프 용량을 정할 때 네. 기본적으로 급속도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에 따른 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요. 예. 일반적으로 물이 서서히 차 올랐을 때 그때 이제 배수 펌프가 작동해서 물을 밖으로 빼내는 그런 시설이 현재 지하차도로 설치되어 있는 그 배수 펌프입니다. 혹시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 이런 거잖아요. 지하차도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예 외부로 노출이 안 돼 있는 지하차도도 있고 일부만 돼 있는 곳들도 있고 노출 범위가 되게 넓은 곳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각각이 뭐 시간당 몇 밀리미터가 내렸을 때 어느 정도 용량의 배수 펌프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설정이 다 돼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아마 되어 있지만 네. 물이 급속도로 몰려오는 그에 따른 그 배수 펌프 용량을까지 적용을 한다고 하면 배수 펌프 용량이 대용량이 되고 네.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는 설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 통제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통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 지하차도의 30%밖에 지금 통제 시설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비 오는 양을 판단해서 물이 차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나가서 교통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통제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지하차도가 165곳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입 차단 시설이 있는 게 25곳뿐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적은 거 아닌가? 이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뭐 진입 차단 시설 설치하는데 사실은 뭐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수백에서 뭐 천 단위일 텐데 비용 탓으로만 보기에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네. 진입 차단 시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나서 네. 21년도에 정부에서 50% 지원해 줄 테니까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라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네.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런지 그 차단기 몇 개 설치하고 나니 조기에 이제 소진이 또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또 1월에 들어서 또 그 정책을 펼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성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1월에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9월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21년도에 그 예산 집행을 정부에서 하려고 했다고 하면 네. 전국의 모든 지하차도에 그 설치하도록 좀 예산을 과감히 좀 투자해서 네. 했으면 좀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오송 지하차도 마찬가지지만 충북도가 관리 주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하차도는 관리 주체가 다 제각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의 지하차도는 뭐 도청이나 광역시,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이번 그 오성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청주시나 흥덕구가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하차도는 그 어떤 그 작은 시라든지 구라든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도청이나 광역시, 서울시 이렇게 큰 지자체에서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서울의 각 구별로 지하차도들이 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보고 체계가 잘 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가 잘 됐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인재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이게 관리상의 어떤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겁니까? 서로 연락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뭐 교통 통제가 만약에 물이 차오른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매뉴얼이 다 있습니까? 이번 그 오송 지하차도를 예를 들면 그 오송 청주 도로 확장 공사의 주체가 이제 행복청이었고 네.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이제 도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간 부서가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예. 이제 행복청에서 관리 주체를 잘못 알고 제방뚝이 이제 넘칠 우려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청주시와 흥덕구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관리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재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관리 주체를 그 모든 부서가 알 수 있도록 그 분리되어 있더라도 명확히 인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관리 주체를 보다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하차도에 이거는 어디 관리 주체가 어딘지 이렇게 뭐 표지판이나 이런 데다 적어두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방법도 아주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이거는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연락처나 네, 이런 것들 기재해 놓는다고 하면.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사소한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입니까? 아니면은 외국에도 있습니까? 외국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하차도가 존재하는 곳이 많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 지하차도 내에 그 비상 상황에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그 별도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 있고요. 네. 그 에어 포켓 등의 그 대피 시설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대피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이
물이 들어차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된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요. 예. 일본의 경우에도 지하차도에 신호등과 그다음에 자동 차단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예. 또한 효율적인 그 교통 흐름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지하차도 내의 정체 현상 등을 알 수 있도록 차량 운행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 방송 기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급히 지하차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회 도로까지 되어 있는 지하차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수 펌프 외에는 별도의 침수에 대한 안전 시설이 특별히 없는 것과 참 무척 대비가 됩니다. 왜 이런 겁니까? 요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후변화로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지하차도가 잠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과거 시설은 어떻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짓는 시설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비상 탈출로를 만든다거나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일반적인 원인은 평상시에는 이런 기능들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 과거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안전의식이 낮은 그런 수준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거부터 사실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충분히 보완하고 갖출 수가 있는데 네. 기준만 따지고 그 기준만 만족한다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이런 그 습관도 우리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예 지하차도를 그 건설하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에 고가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고가는 많이 철거하는 추세로 우리가 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도시 흉물처럼 되어버리니까. 근데 지하차도는 여전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침수에 대한 대책과 그 화재 시의 대책 면에서 본다면 고가도로가 지하차도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어떤 추락사고나 도시의 외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 지하차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좋고 반드시 어느 것이 나쁘다 보다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게 고가도로든 지하차도든 결정해서 우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탈출한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급속도로 물이 들이차서 서로 구조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이 빠른 시간에 그 지하차도나 이런 좁은 공간에 찰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하차도는 양쪽에서 물이 들어차기 때문에 네네. 쉽게 대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실험 논문에 의하면 그 수위가 물의 높이가 35cm 정도, 그러니까 무릎 정도의 물이 흘러 들어올 때는 난간을 잡고 대피할 수 있었는데 예. 그로부터 한 10cm 정도만 물이 더 차더라도 지하차도에서 대피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봄과 동시에 대피를 서둘러야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빨리 차량의 창문을 깨고 나와서 밖으로 탈출한 다음에 트럭이나 버스 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랬던 분들은 좀 생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일단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예.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고 하면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지하차도 말고요. 반자주택이 침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혹시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두면 좋을 대피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작년에 반지하 주택에서 그 일가족 4명인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네. 일단 반지하 주택에는 그 물막이판을 설치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창문에 고정식이 아닌 그 여닫이식 방문 창을 설치해서 물이 들어오면 즉시 창문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 반지하 주택 주위에 배수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 배수구 청소도 잘 해놓아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앞으로도 주말 지나면서 또 많은 폭우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더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이번 한 주간의 이슈도요. 역시 거의 이 호우와 관련된 이야기들 중심이었습니다. 네. 일단 1위 분야 환경 분야고요. 재해 섹션에서 나온 호우 경보 또 극한 호우라는 키워드인데요. 극한 호우라는 말을 또 익숙하게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장맛비가 좁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 그걸 호우경보라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3시간에 90mm가 기준이니까 호우경보인데 요즘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1시간에 72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극한 호우라는 경보가 새로 도입됐어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일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72mm 이상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시간당.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난해 8월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140ml가 넘었던 동작구에 쏟아진 비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극한호우가 너무 일상인데요. 실제로 강우량을 따져봤더니 작년 한 해에만 104번이나 극한호우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9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라는 것이고요. 근데 눈에 띄는 점은 정작 비 온 날짜를 세보니까 과거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아, 내릴 때 확 내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올 때는 계속 안 오다가 한 번 올 때는 확 오는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는 뭐 겨울이나 봄 내내 가뭄에 신음했던 뭐 호남 지역이 한 번에 뭐 물마다가 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인데요. 예. 결국엔 이게 강수량 증가, 불규칙성 증가 둘 다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을 경우에 2060년에는 이러다가 일일 최대 강수량이 30%나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예측되고 있거든요. 바뀌는 기후 속에서 재해 재난 대비 역시도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공통된 네. 지적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초량 지하차도 참사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각 지자체별로 통제 기준이 여전히 제각각이다. 항상 반복되면서도 이것이 왜 그러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되는 것이죠. 실제로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차량 통제 기준을 표준화하라라고 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뭐 매번 사고 발생할 때마다 제도 바뀌고 대책 마련되고 있지만 결국 혼란 속에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인터뷰 시간에도 뭐 제가 얘기를 나눴지만 네. 뭐 3년 전에 초량 지하차도에서 사고 났을 때 그 네. 다음에 대책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또 참사 발생하고 나니까 네. 별로 만든 게 없더라. 차단 시설도 30%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비가 이런 식으로 30% 더 내린다고 하면은 네. 이 도시 시설이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좀 그러니까요. 걱정되네요. 정말로 이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꼭 보고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도 이번 비와 관련돼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 분야의 재난이고 역시 네. 키워드는 오송인데요. 댓글들을 보면 결국 다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가?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있고 행정당국이 있는데도 왜 시민들은 각자 도생해야 되느냐? 왜 결과를 이렇게 참혹하게 봐야 되느냐? 라는 분노의 댓글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관리 부실에 대한 참사가 있다 보니까 이거 결국엔 인재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또 그 속에 있는 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의 위로를 얻게 되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44살의 유병조 씨가 이제 14톤의 화물차를 몰고 궁평제 이 지하차도를 통해서 출근하고 계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이 참사 당시에 이제 차 지붕 위로 급히 몸을 피하셨는데 과정에서 다른 3명의 목숨까지 구하셨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밀려나는 어떤 여성분들을 심지어 이제 손을 놓으라고 했었던 분들도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라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또 안타까운 모습이 그렇게 또 다른 분들을 구하시다가
돌아가신 이제 오송의 버스 기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좀 이제 747번 버스 기사셨던 이 아무개 씨가 4명 이상을 탈출시키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 엄연한 인재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댓글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화물차 운전기사인 유병조 씨 손바닥 공개된 그렇죠. 그 사진의 네. 주인공인 거죠. 네, 맞습니다. KBS가 보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손바닥에 이렇게 다 허물이 다 벗겨질 정도로 얼마나 힘을 주고 매달렸으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힘을 다 견뎌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뭐 덩치가 크시지도 않으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 분야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헌절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네. 우리가 17일에 재헌절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로 공휴일에 빠지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고 또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서 국경일로 제정한 것인데 현재 국회 모습을 보면 재헌절이 무색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너무나도 법률이 상임위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7일에 한 언론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을 전수조사했는데 위헌 법률 22건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20건 등 총 42건이 개정되지 못했고요. 또 37건은 상임위 문턱도 넘어가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국회 법제실이 지난해 11월부터 6차례나 헌재 결정이나 개정 대상 법 현황 보고서를 또 발간을 해서 상임위한테 좀 빨리 진행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거나 중요한 법안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규정 같은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게 법이 왜 있는 것이냐에 대한 좀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5건은 최다 4회까지 논의되면서 지난 13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국회가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이해와 관련된 것들만 다루는 것이 결국에는 불신받게 되는 이유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개헌까지 갈 수 있을지 네. 그다음부터 선거법 개정까지도 가능할까 이런 또 회의적인 시각이 국회에 많이 만연해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증권 카테고리에서 나오는데 키워드는 CPI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죠. 항상 저희 단골로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이나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게 발표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2회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1회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이게 달러라고 하는 이제 달러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환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이제 달러 초강세, 이른바 이제 킹달러라고 하죠. 킹달러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학을 이제 자녀들 보내신 분들 같은 그쵸. 경우에는 이거 너무 이제 환율이 너무 오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달러 약세론이 정말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들, 뭐 섣부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도 네. 당분간 안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강달러 시대는 한동안 가지 않을까. 네, 괜히 또 너무 기대를 가지면 또 실망감이 네. 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를 네. 말씀드려야 되는 게 보이스피싱이 휴가철을 앞두고 상당히 지금 기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또 어떤 기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사례죠. 네.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이 요즘에 또 성행한다고 그래요. 유튜브를 활용해요? 네, 이게 뭐냐면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금융 상품을 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처럼 링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링크를 들어가 봤더니 네. 실제로 이제 진짜 유튜브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사이트들이 아니라 네. 가짜 사이트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개인 정보를 편탈해가는 이른바 이제 스미싱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특히나 지금 이 휴가철을 앞두고 이런 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기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링크 특히나 오게 되면 거의 웬만하면 그냥 누르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잘.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요. 뭐 오면. 만약에 누르시더라도 아이디 패스워드는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누르시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유도될 때가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잘 모르는 URL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삭제하시는 게 제일 좋고 좀 근원적으로는 통신사들이 좀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회 주제는요. 사회 주제 역시도 이제 정치 분야인데 키워드는 호우고요. 핵심 키워드는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네. 많은 이제 한 언론사에서 이제 실제로 영상을 공개해서 이슈가 됐었죠. 오송 이제 궁평 지하차도 사건 현장에서 견인 차량 지나가야 되는데도 기자회견을 이유로 이제 20초가량 시간을 끈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거 오해로 빚어진 논란이다. 뭐 현장에 소음이 크고 수십 명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시야가 차단됐고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조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은 이거 현장 수습에 이렇게 장관이 방해돼서 되냐 아니면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른바 이제 공무집행 방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동영상을 안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도하고 다르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표하면 끝날 논쟁인데 네. 좀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다고만 자꾸 얘기하면은 그 많은 동영상 시청하신 국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산업 분야이고요. 두 가지 키워드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자동차 섹션에서 나왔고 역시 장마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 또 집중호우 자동차 생각하면 역시 침수 피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운영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가 995건, 그러니까 거의 1000여 건이고요. 추정 손해액도 88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침수 차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장마철 침수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또 새롭게 고민하는 게 바로 전기차라고 볼 수 있을 것 전기차.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안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지금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일단은 일반적인 차량 뭐 예를 들면 내연 기관에 대비해서 전기차 자체가 침수에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결국 배터리 부분에 조금이라도 물이 유입되게 되면 이건 위험할 수 있다. 뭐 정상적인 배터리는 침수 막는 2중 3중의 보호 장치가 기본적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바퀴에 그 내연 기관차는 바퀴 3분의 2 이상 물이 찬 곳을 지나가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전기차는 절반 이상 물이 차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어쨌든 좀 시동을 바로 켜시지 말고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의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도 경북 대부분 지역과 경남권의 동부 지역에 호우경보 및 주의보가 발효중 가운데 경남 해안 지역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경북 동부 지역에도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부 지역에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0에서 120, 많은 곳은 18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 지방은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해안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경남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도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는 오전부터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파도가 최고 3.5m로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24.5도, 습도 87%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후 푸른 하늘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올 때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사람 마음이 간교하다고 잠시 하늘이 개었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놓이며 희망이 꿈틀대는 게 아닌가요? 그 순간 문득 최근 책에서 읽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창공에서 땅 위를 이동하는 작은 들쥐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독수리. 그렇지만 종종 풍력 터빈의 충돌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눈을 가진 새가 어떻게 그렇게 큰 구조물을 피하지 못할 수 있을까? 그레이엄 마틴이라는 학자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했는데요. 독수리의 시야, 즉 눈이 볼 수 있는 머리 주위 공간을 측정한 결과 독수리 머리 위와 아래 공간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날아갈 때 고개를 아래로 숙이기 때문에 머리 앞쪽 부분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풍력 터빈에 정면 충돌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동안 정면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떨까요? 독수리와 달리 인간은 정면을 향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특이하다고 합니다. 왼쪽 눈의 시야는 오른쪽 눈과 매우 비슷하며 겹치는 부분이 많아 우리에게 타고난 깊이 지각을 제공하지만 그 대신 옆에 있는 것을 거의 볼 수 없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는 뒤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틴은 인간의 눈과 시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시각 세계는 눈 앞에 있고 인간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세계를 지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터인데 우리는 애써 시선을 회피하는 사회적 인간을 목격하곤 합니다. 지하차도에서 강물에 휩쓸려가는 누군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의인은 자신의 눈으로 지각한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겠지만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이들은 정면을 응시하도록 설계된 눈으로 독수리와 같이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오늘 비친 푸른 하늘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도 괜찮지 않은 밤이 지나고 눈물을 안고 하루를 살아내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다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참고 있던 눈물이 나 점점 두려워져. 슬픔을 감추며 살겠지.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루를 보내고 혼자만 있는 시간이 올 때면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다가 미안한 기억만 자꾸 떠올라 참고 있던 눈물이 나 점점 두려워져. 슬픔을 감추며 살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오늘의 발견이어서 옥상 달빛에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소영님, 오늘의 발견을 통해 인간의 욕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은 판단이 각자 다른데 앞으로 좀 더 넓게 세상을 품고 이웃들과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고 싶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이슬님,
정말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말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별로 없다 그래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동물들은 각자 굉장히 독특한 눈들을 갖고 있고 위, 아래, 옆 이런 쪽을 더 많이 보게 눈이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눈이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게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겠죠. 진화를 했다 해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마음들을 한동안 저도 갖고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러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청취자분들 의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기상특보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금 정체전선이 남해안 쪽으로 내려가면서 남해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의 경우가 지금 하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아까도 청취자분이 비 많이 내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좀 전에 저도 부산에 계시다고 통화를 했는데 서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강서구 가덕도와 영도구 쪽에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관측이 됐고요. 자정까지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부산시의 경우는 도심하천 산책로 27개 구간에서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고 삼락 생태공원과 화명 생태공원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기장군 월천교, 무곡 지하차도 등 9곳의 차량 출입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침수가 되고요. 통제 구간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둔치 주차장 25곳하고 5,300여 면도 폐쇄가 됐고 침수와 붕괴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120여 가구가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지금 상당수가 대피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지금 30에서 60mm의 시간당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120mm, 많게는 1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 기장군, 강서구, 북구 등에 지금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계속 지금 재난 문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중북부 지역에서 내려진 호우특보는 엿새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만 보은과 옥천, 영동에는 발효 중에 있고요. 광주와 전남도 나흘 동안 비를 막 쏟아부었던 비구름대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도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큰 고비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오늘 낮까지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고흥군 도양읍에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하루에 16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보성의 벌교 같은 경우도 153.5mm의 강수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서쪽에 건조한 공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수증기가 계속 유입이 되고 되면 좁은 지역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또 일부 지역 그리고 전라권의 일부 지역만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주로 지금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4352님께서요. 자연재해는 대피가 급선무겠지만 인공시설물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비상근무를 통해 현장에서 통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밤이 되면서 여기 부산 곳곳에는 비상근무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비가 많이 내리니까 우리 초양 지하차도 사고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좀 비상근무를 한다거나 통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또 보내주셨네요. 근데 지금 이처럼 오늘 열차 운행도 중단한 곳들이 이제 많았고 도로 통제가 되는 곳들도 꽤 있었죠. 네, 지금 현재도 그 잠수교 같은 경우는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때 6m를 넘겼던 잠수교 수위가요. 다시 5.6m 정도로 내려왔는데 예. 보행자 통행 기준이 5.5m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차량 통제를 하는 기준이 6.2m인데 그거보다는 지금 아래 수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나흘 정도 물에 잠겨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곳곳이 패이거나 난간이 파손된 구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작업이랑 안전 점검을 다 완료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전망으로는 아마 내일 오후쯤 되면 잠수교도 차량 통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RT와 KTX 고속열차 지연도 계속됐는데요. 네. 오늘 사실은 열차 기다리는 승객들 또 열차가 늦게 도착하고 서행하는 바람에 굉장히 혼잡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레일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네. 경부선은 20분 이상, 호남선은 40분 이상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선제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반 열차와 선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남부지하방의 경우에는 고속철도 구간도 곳곳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선 같은 경우는 밀양에서 구포를 지나는 구간은 운행을 하지 않고요. 네. 대신 이제 신경주에서 울산을 지나는 구간으로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까지 우회하는 경전선의 경우에는 동대구역까지, 목포까지 운행하는 호남선은 광주 송정역까지 각각 단축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전라선 종착역은 여수 엑스포역에서 당분간 익산역으로 조정이 됩니다.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KTX 이음 전 구간,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구간도 여전히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선로 복구를 코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마가 그쳐도 산사태가 난 지역은 주변에 토사도 걸러내야 되고 철로를 보강해야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열차를 이용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아까 가덕도 비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제시 장봉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33분께 거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토사와 나무가 도로를 덮치면서 거제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는 구간은 통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거제에서 부산 방향은 통제가 되고 있고요. 부산에서 거제 방향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항상 늘 뭐 우리가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이 심야 시간 때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역도 상당히 많고 또 도로가 통제되는 곳들도 많이 있고 또 비 내리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 예천 실종사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네. 현재 60대 여성을 포함해서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호우에 따른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로 3명이 추가가 되면서 사망은 22명, 실종은 5명, 부상은 1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후 3시 35분쯤에 예천군 백성리 산사태 인근 지점에서 60대 남성 실종자가 1명이 발견이 됐고 그보다 앞에 예천군 진평리 마을회관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나무 무더기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쯤에는요. 예천군 용문면 제공리에서 해병대원이 하천 일대를 수색하다가 실종자 8명 중에서 1명으로 추정되는 60대 사망자 1명을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예천의 사망자가 12명으로 제일 많고요.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5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고 이분들은 다 예천군 주민들입니다. 좀 해병대원까지 투입이 돼서 하면서 사실 또 안전에도 이상이 없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긴 하던데요. 일단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비가 내린다거나 기상이 안 좋으면 수색 작업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 지역이 여전히 집중호우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호우경보, 울릉도와 독도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내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50에서 120mm, 곳에 따라서는 1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이미 반이 비가 내린 데다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계속 발령 중에 있는데요.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복구율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방대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가 이제 강으로 들어가서 광학 장비를 통해서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기도 한데요. 네. 비가 계속 많이 내리니까 물살이 거세서 사실은 강변에서 제한적으로 수색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굴착기를 통해 흙을 퍼올리면서 산사태가 난 지역 주변 지역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까지 마음은 급한데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살이 거세지면서 수색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뻘이나 이제 물 안이 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그 비 피해 있고 또 산사태 피해 입은 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이 지금 많이 전달이 되고 있다고요. 예.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군인, 소방대원, 경찰 공무원 분들이신데 네. 예천군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작업하다가 이제 지치면 휴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메리카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그 글을 출입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제 지역이 좁다 보니까 피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 가게 직원들도 오전에 구조 현장에 나갔다가 오후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나라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다고 하고요. 수재민한테 방을 무료로 내주고 식사비까지 내주신 숙박업소 주인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얘기가 올라왔는데 이제 어머님이 침수와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어서 이제 예천으로 가봤는데 너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대요. 너무 이제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산사태와 침수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심지어 고인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어머니의 식당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대요. 한 모텔 사장님이 숙소를 못 찾고 이제 잠잘 곳을 마땅히 마련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는데 네. 사장님이 방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셨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어머니 앞에 어머니가 드실 식사비까지 사장님이 무료로 결제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밖에 없지만 이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많은 피해와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해 지역 주민 모두가 힘내기를 바란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이 다 의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오선 참사 관련해서 공무원을 위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고요. 이거 어떤 겁니까? 사실은 뭐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좀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대책이 미흡했다는 거, 안전에 대한 그 불감증이 있었다는 거 다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쓰신 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피해자들도 안타깝지만 재난 대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불쌍하다. 이제 본인이 공무원이신데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특히나 사고 업무 담당자, 전부 공무원들 욕하며 책임지라고 하는데 오송읍 전체의 시설 관리 담당이 한 분이시래요. 그것도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업무가 더 많은 두세 개 업무를 같이 하면서 혼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침수됐다고 연락이 오는데 몇 분 만에 침수되는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예측이 어렵고 전문가들은 미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은 누가 못하냐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사고를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고 났을 때 누군가 책임지고 처벌받기 위해서 처벌받기 위한 자리다. 담당자는 파면되고 감옥을 가야겠지만 전 이게 참 무서워. 사고는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오송읍 전체의 시설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한 명이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담당자는 처벌을 받겠지만 사고는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윗사람들이 하급자들에게 업무 분장 이런 거를 하는 게 문제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들만 파리 목숨이라는 거예요. 운 좋아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와도 파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명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너무 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는 비판적인 시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안전관리부서가 기피 1순위래요.
공무원 2년만 해도 그 부서를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책임을 물리니까 자꾸. 네. 권한도 안 주고 네. 다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네. 공무원 2년만 근무해도 그 부서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신규 발령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졸 초임한테 이 자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가기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 경력이 없는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게 될 테고요. 대처 능력도 떨어질 텐데 인원도 적고 그리고 끝내는 이 말단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나면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지시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윗선들은 처벌받지 않고 지나간다는 취지의 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이 앗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황도 수색과 복구 작업이 끝나면 끝까지 관철돼서 마련돼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월급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런 비상 받으시는 상황일 경우에는 다른 네. 공무원들도 같이 도와줘가지고 당연히. 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네. 뭐 재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폭우가 많이 내리거나 이럴 때는 일종의 태스크포스 팀이든 아니면 대비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한 명의 공무원한테 다 일해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책임은 일을 제일 적게 하시고 월급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지는 자리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려고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글쎄요,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홍도구청장은 얼굴이 안 보이고 청주시장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경북도지사도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러니까 뭔가 생기면은 다 이렇게 다 숨어버리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만 욕먹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공직사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폭우로 네.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지만 지금 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일단 그 농작물이 다 물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잎채소는 그냥 잎채소는 못 먹는다고 보시면 되죠. 비 저도 맞으면. 길러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뭐 장마철이나 이런 데는 크질 않아요. 녹는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폭우로 농지가 2만 7천여 헥타르가 침수 또는 매몰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여의도의 93.4배에 이르는 면적인데요. 제일 많은 게 전북 53.8%, 충남 충북의 순이고 가축 폐사도 57만 9천여 마리입니다. 우선은 이제 농산물이나 농축산물 피해는 아마 집계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식료품 도매 물가가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에 4kg 도매 가격이 54,780원인데 한 달 전에 17,170원이던 게 지금 219% 상승을 했습니다. 적상추 같은 경우는 4kg에 57,040원, 한 달 전보다 194.9%가 올랐습니다. 청상추도 뭐 거의 193.3%, 얼갈이 배추 112.6%, 토마토 애호박도 39.1%, 22%가 상승했습니다. 이거 이제 비싸지면 외식 물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배추 가격 인상이 되면 김치 품절 사태 이런 거 오게 되는 상황인데 이러면 이제 농산물 수급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장 점검을 농식품부에서 하고요. 수급 상황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게 장바구니 물가가 우리 폭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폭염과 가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작지를 덮치면서 우리가 주로 많이 먹게 되는 쌀, 설탕, 카카오, 커피 식량 가격이 급등할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로 먹는 밀, 쌀, 보리자쾅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뭐 가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황도 지금 심상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미수출 지금 못하게 못하게 막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 그렇습니다.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부터 서울의 한 학교 급식실에 조리 로봇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네.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급식실의 열악한 조리 환경 때문에 사실 네.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안으로 나온 게 급식 로봇입니다.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순곡중학교에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2학기부터 네. 조리실에 4대가 이제 급식 로봇이 들어오는데 볶음, 국, 탕, 튀김 이런 조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장 급식실을 옮겨서 바꿀 수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로봇의 네. 손을 좀 빌려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려운 업무를 좀 대신하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잘 정착이 되면 조리 종사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전액 지원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만들던 음식을 로봇이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시피는 사람이 하고요. 네. 튀기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젓거나 이런 거 단순 노동을 이제 로봇이 하게 되는 상황인데 네. 뭐 얼굴에 기름이 튄다든지 손과 팔에 무리가 간다든지 이런 문제를 로봇이 대신해 주니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효과도 좀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억 적지 않은 금액인데 네.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조리 종사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인력 부족한 문제를 로봇을 도입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상황에서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될 것이다. 차라리 인력을 충원하는 게 방법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거리가 되겠네요. 보니까. 네, 일자리 문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생이 보낸 편지에 음식적 간판이 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보통 이제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상호에 마약을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전북의 전주 풍남초등학교에 약물 예방 교육주간이 있었는데요. 네. 그 한옥마을에는 음식점 일부에 대한 그 토론을 했어요. 근데 5, 6학년 71명 학생들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 이제 주인들을 찾아가신 거죠. 네. 풍남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마약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보니까 마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가게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약에 대해서 심리적인 저항감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약 땡땡이라는 말 대신에 소문난 땡땡이나 꿀맛 땡땡 원조 땡땡 이렇게 바꾸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한 음식점 대표께서 너무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손편지 써준 학교 학생들한테 간식을 갖다 주고 네. 실제로 그 마약이란 단어를 빼고 원조라는 단어로 변경을 하셨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진짜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전달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뿌듯하다. 그리고 단어 변경을 결심해 준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거 평생 갖고 가는 기억일 거예요. 이 저도 친구들. 유나이 또래 때 맞아요. 있었던 이렇게 인상 깊었던 기억은 계속 갖고 가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흔히들 조선을 기록의 진심인 나라라고들 하는데요. 승정인 일기와 조선왕조 실록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기록 정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겠죠. 흔적 역사, 오늘은 우리 역사에 나타난 투철한 기록 정신을 살펴보고 그 원료로 꼽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정원 일기하고 조선왕조 실록, 조선시대 기록의 쌍도마차다. 뭐 이런 평가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선왕조 실록의 경우는 1대 태조에서 25대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편찬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 실록 편수에서 빠진 고종, 뭐 순종 실록을 빼고도 888책 그리고 글자 수만 4,770만 자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기막힌 기록물은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일기체로 정리한 승정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임진왜란과 이괄해난 1624년이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해갖고 소실되고 그래서 전기의 그 부분은 다 소실됐는데도 인조에서 순종 4년까지 1910년까지 기록 3,245책이고 남아있고 글자 수만 해서 뭐 거의 2억 2,650만 자 남았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25사가 4천만 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 명실록도 1,600만 자에 달하기 때문에 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승종원 일기는 다 번역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된 지금 겁니까? 번역하려면 몇십 년 걸린다고 하죠. 그렇죠. 네, 지금도 계속 다 한자로 썼으니까. 한자도 저기 초소로 썼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 같은 사람은 모르. 예. 그 고전 번역원에서 주도해서 네, 뭐 하고 네.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번역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네. 기록물인데 그거 다 쓴 사람은 고위 관료가 아니었을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후배들이 썼겠죠. 네. 뭐 아무래도 지금으로 치면 7급에서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었는데요. 실록의 경우는 예문관 소속의 본교, 대교, 검열인데 이분들이 2명씩 해서 8명입니다. 7급에서 8급, 9급까지고 예. 8명이 2명씩 돌아가면서 임금 앞에서 기록을 했고 승정원 일기의 경우는 국왕 비서실인 승정원 소속의 주서 7품이니까 7급 공무원 정도 되겠죠. 이 2명이 교대로 임금 때 서가지고 그 일거수일투족으로 기록을 했죠. 근데 조선이 왜 이렇게 기록에 집착했을까요?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그 답을 저는 조선 초의 사관인 민인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생물연대도 거의 안 나오고 예. 그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관으로서만 나오는 기록인데 네. 아마 사관만 해갖고 이렇게 출세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록에 사관 누가 이렇게 하면서 뭐 남아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뭐 유배도 예. 당하고 뭐 그런 것만 나와 있고 예. 출세했다라는 기록은 뭐 별로 못 찾는데 그 1401년 그 4월 29일째 태종실록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 태종은 근데 이분이 진짜 명언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태종이 편전에 이제 사관 민인생이 들어오니까 야 편전은 내가 편히 쉬는 곳이야. 너는 들어오지 마. 사관은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네. 민인생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과 대신이 정사를 돌본다. 편전이라고 쉬지만 뭐 시나 불러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거기도 정사를 펼치는데 사관의 출입을 금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그 명언을 남기죠.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유명한 말을 던집니다. 그럼 사관 위에 하늘이 있으니까 네. 임금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대가 흘러갖고 더 무시무시한 말을 남긴 분들이 또 있는데 예. 영조 때의 일입니다. 1735년이니까만 300년 지났죠. 거기 그 영조가 하루는 새벽까지 대신들하고 밀담을 나누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영조 보면은 이게 이복형이자 또 선왕인 경종을 둘러싸고 이렇게 독살설에 연루됐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 그다음에 노론과 소론의 당쟁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걸 언급하면서 격정을 막 토로합니다. 내가 옛날에 뭐 그랬고 지금 그렇고 이런 식으로 격정을 토로하는 말을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듣던 대신들이 지금 전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망측해서 도저히 이거는 역사에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네. 오늘의 밀담을 기록한 사관의 사초책을 불태워버리십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조가 그런 대신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밀담을 기록한 사관의 사초책을 불태워버리는데요. 사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내 위에는 하늘이 있다고 이제 얘기한 사람이 하늘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초를 불태우니까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게 더 설왕설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대체 무슨 말을 냈기에 사초책을 했어라는 그런 또 억측이 나오고 수군수군되고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오히려 삽시간에 그런 말들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전직 사관인 이덕준과 정의검이라는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예. 영조한테 따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초책을 불태우셨다고요? 목이 달아나도 사필은 굽힐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이것은 장차 무궁한 폐단을 열게 될 것입니다라고 아주 직격탄을 열게 되는데 저주를 본 거를 마찬가지. 주가단 필불가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죠. 목이 달아나도 사필은 굽힐 수가 없다라는 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관에는 하늘이 있다. 두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한 기록자 정신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관이 기자들인데 언론이잖아요. 얼마나 잘 열심히 창피한 느낌이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기록 정신의 원류가 고구려 고분벽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 간과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추상과 같은 기록자 정신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선의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은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최근에 그 마침 그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위원 한 분이
고구려 문자 문화라는 연구소를 편해서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 뭐 문자라는 키워드로 해서 고구려사를 이해하는 연구소인데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구소 내용 중에 고구려 고분벽가에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간과했던 주목하지 않았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죠. 기록하는 사람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시쳇말로 꽂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고구려 고분벽화는 저 학교 다닐 때도 본 적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고분벽화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우리가 뭐 고분벽화 주인공이 누구냐 뭐 이런 데 관심을 쏟고 그다음에 기껏 관심을 가져봐야 이제 무용총 춤추는 사람 맞아요, 또 맞아요. 호랑이나 뭐 이 노루 뭐 사슴을 사냥하는 수렵도 그다음에 씨름하는 각조총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장면을 떠올리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연구소 덕분에 이른바 전지적 기록자 시점으로 해서 벽화를 한번 쭉 바라보게 됐죠.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려져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보통 보면 이제 기록하는 거니까 이제 물품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손에 붓을 진 모습을 표현한 상형 문자가 하나 있는데 뭐 혹시 뭔지 모르시죠? 어떤 거죠? 역사사자를 보십시오. 역사사자를 보면 역사사자요? 이 상형 문자를 보면 손에 붓을 진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상형 문자가 나온 것이 상나라 때니까 3,300년 전이거든요. 한번 써보시면 아는데 뭐 3,30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끄적대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을 이른바 사관이라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역사사자,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붓을 든 사람이 이제 벽화에 그려졌다면 그것은 그 당대 상황을 후대에 남길 임무를 맡은 기자라든지 혹은 사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 그 고구려가 그 건국 초기부터 그 역사서를 편찬했다라는 기록이 사실 삼국사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남아 있는 책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백제에도 뭐 고흥이 썼던 서기, 그다음에 신라에도 이사부가 편찬했던 국사가 있다고 했지만 역시 남아있지는 않는 거죠. 그 남아있었으면 대박이었겠죠. 아, 그럼 일본 사기 남아있다고 일본이 얼마나 자존심 세웁니까? 그럼 대단한 거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영양왕 때인 600년에 대학 태학 박사인 이문진이 옛 사설을 5권짜리로 줄인 신집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삼국사회가 그 신집의 편찬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구려 건국 초에 어떤 이가 유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가 그 이 6이라는 100권짜리 역사서를 편찬한 바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 삼국사기가 언급한 그 어떤 이, 그 유인,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그 어떤 이가 바로 사관의 직분을 맡은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 인물이 그러면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덕흥리 고분이라든가 거기 마상 궁술 대회를 검색하시면 쳐보면 아마 기사가 오늘자 기사 나온 게 보일 것 같은데 거기 벽화가 있거든요. 그 벽화를 보시면서 같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평남 남포에 자리 잡고 있는 덕흥리 고분 벽화의 마상 궁술 그림, 마상 궁술이라니까 말 위에서 활 쏘기 시합이에요. 그림을 보면 경기장에 이렇게 보면 말을 탄 2명의 기사가 쏜살같이 달리면서 기둥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관역을 쏘고 있고 또 왼쪽 사수, 앞선 사수는 몸을 뒤로 돌려서 활을 힘껏 당기는 이른바 그걸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데 파르티안 샷 그런 신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무용총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몸을 18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활을 쏘는 기술 되게 신기한 그런 신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데 고대 파르티아 왕조의 군기병들이 로마군과의 전투에서 구사한 기술인데 이것이 이제 그 유목민들을 통해서 이제 고구려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고분 벽화를 보면 파르티안 샷을 하면서 말을 달리는 사수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자세히 보시면 머릿수건에 달렸던 술 장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람에 날려갖고 뒷사수에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두 번째 이제 출전한 사수가 이제 앞선 사람 뒤로 가는데 뭐 관역을 겨누고 있고 이 관역 기둥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관역이 명중돼서 두동강이 나서 떨어져 있고요. 이게 관역이. 근데 세 개는 이제 앞에 세 개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림 뒤편을 보면 두 사람이 말을 탄 채 출전 대기 중이다라는 그림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에도 계속 전승이 되어 오지 않나요? 마상궁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림 자체 요 덕흥리 고분의 요 그림 자체가 이렇게 주목을 별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출전 선수지만 가운데 서 있는 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뭐냐면 오른쪽 두 사람은 뭔가 심판 같아요. 그래서 심판인데 뭔가 경기하는 장면이 재밌었는지 뭐했는지 자세히 보시면 웃음기 띤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두 사람은.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를 끄적대고 있습니다. 약간 허리를 구부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연구자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연구자가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정말 놀라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간행했던 그런 벽화 도감이 있는데 예. 그 화상이 좋거든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긴 그 사각형 형태의 목관입니다. 목관이 옛날에 종이 형태였잖아요. 네네. 목관을 자세히 보니까 세로로 선을 이렇게 가운데로 쭉 두 부분으로 나눴고 양쪽에 T자 같은 부호로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기록하는 사람이. 아, 그게 그림에서도 보일 정도예요? 보입니다. 근데 그 무슨 부호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했으니까 관역을 2개 아까 맞췄다 그랬잖아요. 아, 발을 정자 쓰듯이. 정자로 해갖고 2개를 T로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예. 아, 2점이라고 한 건가? 그리고 뒤에 있는 심판원들은 2점이 하면서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게 보인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그럼 그러니까 성적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 인물의 앞쪽에 보면 사희 주기인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뭐냐면 이제 마상궁술, 그러니까 말 타고 활쏘기 대회 기록자다라는 글씨가 써 있는 건데요. 이 사희 주기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직책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인물은 사실은 그 기록원일 수가 있어요. 대회에.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스포츠 기자 출신이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야구나 축구나 이런 그 탁구 같은 스포츠 종목 경기를 취재할 때 보면 경기 점수를 그때 기록지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야구 같은 경우 특히나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상을 체크해서 그 체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씁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네. 경기상을 복귀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사희 주기인을 어떻게 보면 뭐 기록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고구려 시대의 스포츠 기자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겠다.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경기 결과를 보고하고 또 그 여러 사람에게 그 스코어나 이런 것들을 경기 소식을 알렸다면 그게 기자죠. 뭐 누가 기자입니까? 그렇죠. 기록하는 사람인데요. 예,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도 그리고 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리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라 그림 그대로를 해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는데 그냥 그렇죠. 지나가면 몰라요. 그냥 기록하는 사람만 보이는데. 조그마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맥락을 자세히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 풍속과 같은 느낌이 나와 있는 거죠. 정말 이거 뭐 사실적인 내용을 담은 풍속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사가 나오는데 그 마상공술대가 그려진 그런 덕흥리 고분의 주인공이 사실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408년에 광개토대왕 때입니다. 그때 죽은 유주자사 진이라는 사람이 무덤입니다. 그 진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나온 그런 명문이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건의 장군이라고 그다음에 국소대영 뭐 이런 관직을 보냈고 그다음에 요동 태수를 거쳐서 유주자사를 지는 굉장히 고위 인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분의 진이라는 그 인물의 휘하 관리들이 막 등장을 해서 그 진이라는 사람한테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그림이 또 나와 있어요. 옆에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기록자, 기자가 보인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이번에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 네. 하급 관리인 듯한 사람이 감투 쓴 사람한테 뭔가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투 쓴 사람이 오른쪽을 보면 머리수건을 하고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옆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내용을 마주대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갈색 저고리를 입은 그런 검은 바지를 입은 사람이 그 내용을 받아쓰고 있는데 받아쓰고 있는 인물의 오른손에 붓이 있고 그 왼손에는 폭이 넓은 아까 얘기했던 목관, 종이 역할의 목관을 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단순하게 물품 목록을 적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진이라는 인물이 펼치고 있던 그런 지방 행정을 기록한 인물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또 안악 삼호분의 벽화에도 그런 기록자가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역사책에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고분이 다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안악 삼호분 굉장히 유명한 고분이죠.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공이 굉장히 뭐 헷갈려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 고구려 왕이다. 그래서 뭐 미천왕이니 혹은 고국원 왕이다라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기와인인 동수다라는 설로 나뉘는데 그렇든 저렇든 간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귀화를 했던 당대의 또 시대상을 기록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이 주인공이 누구든 간에 이 고분이 마치 지하공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왕릉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무덤 주인공이 정사를 펼치는 그림도 있고 그리고 250명이나 등장하는 행렬도가 나옵니다. 행렬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수가 250명이나 돼요. 그런 벽화를 장식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정사를 펼치고 있는 장면을 그린 이른바 정사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덤 주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기록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관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두 사람의 신화가 그려져 있는데 관찰자의 시선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뭔가 관리 직책의 성사라는 사람인데 무릎을 꿇고 뭔가 두 손으로 문서를 받쳐든 채 주인공한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왼쪽의 인물을 보면 기록 담당 관리를 뜻하는 기실이라는 직책이 적혀 있습니다. 아, 한자로요? 네, 한자로 적혀 있고 이 기실이라는 사람은 오른쪽에는 붓을 들고 있고 왼쪽에는 목관을 들고 있고 뭔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그 주인공 오른쪽에 있는 성사라는 관리가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받아 적고 있거나 뭐 사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니면 보고 후에 주인공이 내리는 명령이라든지 지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고분벽화 보니까 조선시대 그 기록문화라는 게 결국 고구려 시대 때부터 시작됐구나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사극 보면 국왕 옆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관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기실 그렇죠. 옆에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기록자니 기자니 사관이라도 표현을 줄 만큼 그런 인물 모습들이 다른 벽화에도 여러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6세기 전반에 조성된 그런 집안 그 지안의 퉁거우 사신청의 벽화 여기서도 기록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기록자는 정말 되게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머리를 좀 풀어헤치면서 그 무릎을 꿇고 왼발을 세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뭔가 오른손에 붓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목간에 바닥을 받쳐서 뭔가 손바닥을 감춘 채 뭐 이렇게 뭐 뭔가를 쓰고 있고 무용청 벽화에도 아까 얘기했던 뭐 춤추는 사람이라든가 사냥 그런 그림 외에도 어떤 기록자가 평상에 걸터 앉아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분도 뭐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앉은 자세니까 뭔가 편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뭐 그런 상태에서 사실 허리를 세우고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조차도 좀 힘든 그런 자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 원래 노트북 많이 쓰면은 허리 휘고 뭐 목 디스크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관들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록자 자세와 관련해서 조선연조에서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성종 때 사관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 저희가 사관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듣고 용모를 그 성상의 용모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제대로 구별할 수도 없고 옛 역사서를 보면은 발연이 얼굴빛이 변했다든지 용모가 태연자악했다든지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이 있는데 지금 그 이렇게 그 무릎을 꿇고 머리를 못 드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기록 못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붙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종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럼 서서 기록하겠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설왕설래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건방지다. 뭐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는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와서 성종이 절충안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러면 앉아서 기록해. 라고 이제 성종이 얘기를 하죠. 아, 다른 신하들은 다 엎드려 있어도 사관만은 앉아서 임금을 똑바로 쳐다보고도 기록할 수 있는 위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뭐랄까 사관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시대의 기자 역할이나 이런 것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꿇어앉아서 임금과 신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분투했던 그 사관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뭐 고구려 고분벽화를 봐도 그런 고단함이 느껴지잖아요. 막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자세도 이렇게 안 좋고 막 이러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 1500년 전, 600년 전, 300년에 살았던 그런 조상들의 과 또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소통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기자들이나 사관들, 역사가들이 과연 그 제대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목이 달아나도 뭐 사필을 굽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과연 말할 수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언론인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고구려 고분벽화들 많이 좀 찾아보고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